지구촌은 지금 캐대언 열풍에 휩싸였다. 노래와 춤, 의상과 음식까지. 작품의 모든 것이 새로운 K컬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익숙한 호랑이와 까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통과 K-팝은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의 힘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 이제 대한민국은 K 브랜드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본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계가 없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의 주역 매기강 감독이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토크쇼에서 강조한 말이죠. 이에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문화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키우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캐대헌이 만든 세계관, K-브랜드 새 무기 될까? 아세안 시장과 K-브랜드 전략을 깊이 있게 풀어내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박한 경제 스토리텔러를 만나게 돼서 기업 스토리텔러로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저도 신박한 스토리텔러로서 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이 빌보드를 찍고 오스카까지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내년 오스카 수상 유력 후보로까지 떠오른다고 네. 해서 정말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막 차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딱 보셨을 때부터 이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살짝 이게 굉장히 큰 히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외국에서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외국인들이 K-팝을 좋아하고 K-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봤지만 K-팝은 약간 특정 팬덤에 국한되는 면이 있고 네. K-드라마는 그야말로 드라마에 국한되었다라면 이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영화적인 재미, 음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멋지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 컨텐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맞아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한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 제작자가 아닌 그러니까 한국이 없는 K 컨텐츠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장르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장르를 넘어서 대중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건 한국적인 거야, 한국 요소야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캐대헌의 성공 비결로 BTS나 블랙핑크 같이 이미 성공한 기존 한류의 연장선상에서 이 캐대헌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캐대헌만의 새로운 공식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캐대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회사에서 제작을 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또 감독님은 한국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고 그렇죠. 이런 점을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 IP 전략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협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캐대언만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다 성공하는가? 그전에 이렇게 시도했던 적이 없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캐대언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이미 한류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인기를 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없었더라면 너무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낯설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것은 들어왔지만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한류의 꾸준한 성장이 캐대언의 이런 폭발적인 영향력의 어떤 토대가 되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승사자나 뭐 도깨비, 호랑이 등 이 한국적인 아이콘의 전 세계가 왜 그 전에도 이미 나왔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막 열광을 더 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익숙하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게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동양에서 본다면 삼국지.
사실 스토리의 구조를 보면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거기에서 차용된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걸 얼마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캐대원도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저는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가 융합이고 하나가 세련미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등장인물의 구도, 스토리 뼈대는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착한 쪽이 있고 착하지 않은 그렇죠. 쪽이 있고 무찔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구도 자체는 굉장히 쉬운 구도인데요. 여기에 한국적인 배경,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볼 때도 굉장히 새로우면서 스토리는 쫓아가기 쉬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새롭고 독창적이기만 하면 재미도 없고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없는데 거기에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깨알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남산 한옥마을이라든가 남산 타워를 보여준다든가 그리고 뭐 분식을 먹을 때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것들 하나하나 맞아요. 모든 요소들을 굉장히 진정성 있게 구현을 잘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거나 갖고 싶은 물건들은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와우 포인트가 좀 있는 거여야 하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저승사자가 네.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굉장히 무섭게도 그려질 수 있는데 네. 멋지게 그 실루엣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특히나 그 갓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전통 사회를 가도 모자를 쓰는 게 다 있는데 갓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세련되게 멋진 사람들에게 구현됐는가가 어떻게 보면 공감을 얻어내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승사자를 봐도 우리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너무. 네. 그리고 뭐 더피로 나오는 그 호랑이도 네. 뒤에 이 푸른 오라 이런 색감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호랑이가 귀여워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컨텐츠에서 호랑이는 늘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온 호랑이가 다를까?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렇게 색감을 세련되게 구현하고 눈동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적인 귀엽고 무서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의 호랑이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노래도 너무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미 네. K-팝에서 보여줬던 음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믹스가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미에서는 지금 캐대원 싱어론 참여를 위해서 이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열풍까지 불어서 영원히 이런 발음 검색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한국 사회나 산업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큰 영향을 이미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이미 이전에 먹방은 먹방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표현되는 기분, 기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여자친구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라는 네. 거예요. 용어들이 한국말 그 자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다른 컨텐츠로 이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죠. 일단 모든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상품을 떠나서 더 깊은 문화로 가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같은 걸 사기 위해서 굉장히 줄도 많이 서 네, 있고 하잖아요. 오픈런한대잖아요, 예. 요즘에. 그러면 얘는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 뒤에 숨은 스토리까지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팬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게 다른 국가들을 여행을 할 때도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가 되죠. 우리가 이탈리아를 방문할 때 이탈리아의 역사를 보고 또 로마에서 어떤 유적을 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국에 올 때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캐대원 열풍은 디즈니의 겨울왕국과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가 겨울왕국으로 IP를 아주 무한 확장한 것처럼 넷플릭스도 캐대원을 앞세워서 IP 비즈니스를 좀 키우려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 특허 상표청에 이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이런 넷플릭스의 행보는 앞으로 우리 업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요? 캐대원 자체는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IP예요.
예를 들면 후속편을 뭐 시리즈 1, 2, 3편을 다 만들 수도 있고 벌써 3편까지 막 기획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리퀄도 만들 수 네. 있고 실사 리메이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IP의 권한을 전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니 피처스만 만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에도 더 많은 제작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대언의 확장성은 더 크게 보는 이유가 이게 실사판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뻗어나올 수 있다고도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해리포터의 시리즈 같은 경우를 보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굉장한 히트를 얻었고요. 네. 그리고 해리포터를 사용한 굉장히 다양한 상품과 문화적인 콘텐츠가 줄줄이 이어서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캐대원이 어쩌면 그런 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기존에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만드는 IP의 황제로 군림을 하다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플랫폼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넷플릭스가 점령하던 시대에 디즈니가 도전장을 낸 건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에 뛰어들면서 IP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건 디즈니 영역의 아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들어가면서 확장시키고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경쟁이 심화될 때는 이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제 IP 비즈니스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는 누구나 경쟁력 있는 자기의 IP를 낸다든가 내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사실은 조금 아깝기는 해요. 우리 거 갖다가 좀 돈 버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번 같은 아쉬운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의 사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많이 안타까워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워낙에 애니메이션 한 편을 제작한다라는 것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규모라든가 제작사들의 형편상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과감하게 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디즈니와 넷플릭스 사이의 경쟁 관계가 우리에게는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아갈 길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에 기대를 걸고요. 앞으로는 이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이 IP 경쟁력을 정말 더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슈퍼 IP, 소위 말하는 IP 하나 가지고 뭐 원소스 멀티 유지로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건 뭐 해리포터 얘기도 드렸지만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도 늘 나올 때마다 새롭게 인기를 끌고 또 박스 오피스를 점령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슈퍼 IP 하나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매년 새로운 슈퍼 IP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왜 마블이 마블 시리즈를 계속하고 이런 조합으로 만들고 저런 조합으로 만들고 하겠어요. 그만큼 슈퍼 IP를 키우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IP를 캐대언이 하나 잡아갔다면 네. 우리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걸 하나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슈퍼 IP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게 갑자기 슈퍼 IP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밀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돈은 투자를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작 여건이 꼭 나쁘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튼튼한 창작 배경이 존재할 때만 이런
다양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왜 투자를 못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 이유도 있지만 한류의 인기만으로는 글로벌을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자신감이 좀 없었었죠,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네. 오징어 게임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스토리, 너무 특이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먹힐까? 네. 왜냐하면 국내 시장만 바라봐서는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이 캐대언을 통해서는 되는구나. 한국적인 스토리 가지고도 시장이 이만큼 커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에서 IP를 가지고 글로벌한 히트를 쳤던 사례로는 베이비샥. 아기 상어를 항상 얘기를 핑크퐁, 든대요. 핑크퐁이요? 예, 핑크퐁이 네. 아마 그러네요. 아기들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다 알 거예요. 네. 애들이 얼마나 핑크퐁에 열광을 하는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이 아기 상어가 성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달랐던 거예요. 한국에서만 성공하고 그다음 해외를 나가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베이비샥이 지금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세계 시장을 겨냥했을 때의 전략은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세계 시장을 겨냥할 때는 일단 어느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동물 캐릭터고 어느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동물 캐릭터인가도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귀엽고 발랄한 이야기인가. 애들은 단어만 나와도 웃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문화권에서 터부시하는 것들은 충분히 배제하고 시작하는 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특히 OST는 연일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콘텐츠 열기를 타고 브랜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업 스토리텔러로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외 합쳐서 제가 한 120개, 30개 정도의 기업의 역사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IP 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기업이 대박을 내거나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올렸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석의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영화 제목에 들어간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 주연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여자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예, 그 하늘색 브랜드. 박스. 네네.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더 잘 팔렸나요? 그 뒤로? 실제로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가 성공하고 나서 이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각인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매장을 다녀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 영화 때문에 티파니 앤 코라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또 다른 최근의 사례도 있죠. 영화 제목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콘텐츠 자체가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이 콘텐츠를 통해서 누구나 그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는 효과를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캐대언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콘텐츠가 잘 퍼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이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도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중요한 기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콘텐츠가 중요해서 요즘 기업들이 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 마케팅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자체를 상품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밥이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라면을 먹는 장면 때문에 라면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라면을 좀 더 홍보를 해야지. 이건 상품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전략은 아닙니다. 티파니나 프라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명을 딱 듣자마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게 브랜드 전략. 그럼 이제는 더 넓고 크게 보면서 우리가 브랜드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상품 마케팅에 국한된 걸 우리가 브랜드 전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지 하나를 구체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말만 들어도 내 머릿속에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것 자체를 이제 브랜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기가 쉬웠으면 누구나 잘 만들었겠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오랜 역사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떤 브랜드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고가이거나
역사가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 하는데요. 네. 그러면 역사가 꼭 길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냐? 그럼 역사가 짧은 회사들은 브랜드를 만들 수 없느냐? 그게 아닌 거죠.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헤리티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역사가 좀 짧은 기업들은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럼 스토리텔링은 콘텐츠를 통해서 오랫동안 막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짧은 콘텐츠로도 충분히 의미의 전달을 서사를 잘 만들어서 세계관을 구축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에너지 음료 중에 레드불이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레드불의 역사가 뭐 100년, 200년씩 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네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면 당연히 그 브랜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 회사는 자기들이 음료수를 판매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음료 회사가 아니라 컨텐츠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장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네.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하고 많이 연관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대회들이 있어요. 이 절벽에서 무동력 비행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가라는 이런 굉장히 재밌는 대회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모든 대회에는 레드불이 후원을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프로게이머 페이커라고 계시죠? 네네. 예, 그분도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레드불은 오랜 역사가 있진 않지만 자신들을 어떻게 콘텐츠와 붙여서 세계관을 만들어서 하나의 독창적인 브랜드 전략을 가져간 것이죠. 네. 이 최근에 농심이 발빠르게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면서 이 신라면, 뭐 새우깡 패키지에 캐대한 주인공들의 얼굴이 있는 그런 상품은 제가 평소에 라면을 잘 안 먹어도 꼭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콘텐츠 속의 그런 인물들을 뭐 상품에 연결시키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민첩한 대응을 한 거죠.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옛날과 다르게 핫한 아이템, 유행,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끈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네. 예를 들면 한국의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송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끈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뭐 OTT를 타고 더 다른 세계로 나갔는데 요즘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동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의 차이는 있고 또 문화적 배경도 다를지라도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행이 비슷해요. 네. 동조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성과 동조화를 생각하면 이렇게 발빠르게 화제성을 극대화시키는 마케팅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렇게 한번 유행을 탔을 때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농심이라는 브랜드가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브랜드 전략, 마케팅에서 브랜드 전략으로 이어져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뭔가 소장각인 템들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냥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모아야 되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요즘은 콜라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소장각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만 찍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가볼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계 전략이 됐을 때 브랜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네. 기업 스토리텔러로서 자문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고 기여를 네. 많이 하셔야겠어요, 앞으로. 네. 자, 그리고 특히 아세안 소비자들은 팬덤 소비에 굉장히 다른 데보다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국 브랜드가 이 아세안에서 팬덤을 브랜드 자산으로 바꾸려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 동시성, 동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팬덤이 곳곳에 일어나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캐대언을 좋아하지만 감동을 받는 포인트, 기억하는 포인트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마케팅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많이 애썼냐면 K-팝 스타를 활용하는 인물에 기대는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팬들에게 또 서비스도 많이 제공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팬들이 기대하는 건 나와
이 모델 사이, 나와 이 브랜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소통하는 걸 굉장히 기대해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모델로 이렇게 사진 한 번 찍고 가는 건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죠. 그 나라 사람들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팬미팅을 많이 하고 현지 문화에 접점을 찾은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결국은 나의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라면을 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뭘 경험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SM타운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건 외국에서 볼 수 없고 한국에서만 내가 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라면이 있으면 더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농심에서 라면 박물관을 짓는다라든가 농심 포차를 만들어서 네네. 한다든가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한국에 왔을 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창구들이 더 많이 지어지는 것이 결국은 팬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도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익스피리언스라는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징어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해놓고 네네. 네,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글로벌 스타, 유명한 스타만 우리의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갯마을 차차차에 나오셨던 김선호 배우. 배우님 네.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그 갯마을 차차차 이전부터 굉장히 팬들이 많았어요. 아시아에 팬들이 많아서 김선호 씨가 성장할 때마다 이 팬들은 우리 선호는 내가 키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해외에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거. BTS도 아주 오래된 아미들이 그쵸. 많잖아요. 전 세계 아미들이 키웠죠. 네. 브랜드에서도 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앰베서더가 되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브랜드를 키운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들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캐대헌의 열풍은 이제 한국의 그 브랜드의 무대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 브랜드가 이 열풍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려면 어떤 로드맵을 그려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캐대헌의 열풍이 이전에 K-팝 유행 그렇게 오래 못 간다. 한류 오래 못 간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예, 있었나요? 아주 네. 그런 얘기는 때때로 계속 나왔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대장금이 히트했던 적이 언제 있고 겨울연가 히트했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위기설은 늘 왔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을 했을까? 이런 문화적인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다른 경쟁자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K-팝의 성공 공식이 있다고 해서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의 성공 공식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무형자산이죠. 우리가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경쟁 우위고 이런 발전에는 사실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향력도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노력했을 때 이런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위기다 아니다, 지금 성공에 취했다 안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까? 장기적으로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개선해서 만들어낼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AI가 다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브랜드 철학이라든가 독창적인 스토리의 융합 이런 것들을 AI가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많은 자산을 쌓아 올렸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자랑스럽게 선보일 문화적 자산은 이미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차곡차곡 역사로 쌓아서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제가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을 방문을 했을 때 보면 박물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도 그래서 포니를 복원하고 현대부터 이어져 온 기업가 정신을 선보이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하나하나씩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브랜드 자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갖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K-팝 데몬헌터스가 만든 세계관, 그 파장은 단순한 컨텐츠의 성공을 넘어서 이 한국 브랜드와 국가 산업의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캐대원이 만든 세계관, K-브랜드 새 무기 될까? 이 K컬처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한국 브랜드의 확장성을 신박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풀어주신 고영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박한 경제 토크 키. 네,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